백상군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선비인 백상군이 그 뭐 아내와 자식이 없어가지고 여러 명산 대차를 돌아다니면서 막 사찰 같은데 절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빕니다. 빌다가 늦게서야 외아들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선관이에요. 백선관이죠. 그런데 그 백선관이 참 장성해가지고 잘났습니다. 잘난 아이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배필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엉뚱하게도 이 아들인 선관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수경낭자가 나타나요. 수경낭자가 나타나서 자기는 하늘나라에 있는 선녀다. 근데 너 나 모르니? 이래요. 내가 널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만 너는 하늘나라에 있는 선관이었는데 여기 와서 그 지상세계로 뭐 쫓겨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참 선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 선관이라 그랬는데 이름은 선군입니다. 선군. 하늘나라의 선관이라고 해서 헷갈려서 선생님이 선관이라고 적어놨군요. 자, 그래서 선군이 그 하늘나라에서 너 내려와가지고 죄를 짓고 내려온 거야. 그래서 나하고 맺어질 인연이야. 하늘나라의 인연이야. 그걸 모르고 있었니? 라고 얘기하고 꿈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인 선군이 계속해서 이 여인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 아리따운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즉 상사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자, 결국 하늘이 맺어진 인연, 하늘의 인연 때문에 시름시름 앓게 되는 그런 상사병을 앓게 되는 선군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전반부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적강 모티프. 이전에 많은 작품, 또 이후에 많은 작품에 등장하는 하늘나라에 속한 인물들이 지상세계로 내려온다는 적강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꿈을 통해서 그 인연이 맺어진다. 꿈이라는 것은 많은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는 인연을 알게 해주는 그런 예시를 하는 그런 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분히 비현실적인 요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하늘나라에서 지상세계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고전 작품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신화에서도 나타납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춘향전이나 혹은 심청전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는데요. 수경이 선군에게 넌 난 3년 기다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못 기다립니다. 시른시른 앓다가 부모가 너 왜 그러냐 그랬는데 말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을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여인이 있는 곳이 바로 옥년동이라 그랬거든요. 나를 만나고 싶으면 옥년동으로 오세요 그랬었어요. 근데 하도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 시비인 그 계집종인 그 매월이하고 첩으로 들여서 같이 살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못 잊고 막 이렇게 찾으려고 결국 길을 나서게 됩니다. 부모에게 밝히지도 않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러는지. 그냥 유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비리비리한데 이 새끼 병 나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 애가 어딜 가나 이거 말리지만 그 만류를 뿌리치고 자신의 의지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년동이라는 곳은 신선의 세계, 그러니까 지상세계 이 속세하고 좀 단절되어 있는 그런 공간, 차원이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죠. 그러나 여차저차해서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경을 만나게 돼서 이제 같이 가자 그러죠. 근데 안 된다. 3년 기다려야 된다. 근데 못 기다린다고 막 땡깡 부려요. 땡깡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따라 나서게 됩니다. 수경이. 그래서 수경을 데리고 옵니다. 이런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유연애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부모님이 점지해준 여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여인을 데려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부모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점지, 옥황상제의 점지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 사랑에 있어서 운명을 개척한다기보다는 신이 점주해 준 것에 따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3년이라는 기한, 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기를 어기는 모티프,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자유연애 사상의 근대의식이 좀 더 잘 드러난 부분이다라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물론 그렇게 데려왔을 때 부모는 어떻게 했냐? 내가 점지주지도 않은 여자인데 왜 데려왔니? 이러지 않고 워낙에 이쁘고 애가 좋으니까 좋아가지고 맞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딴 걸 안 해요, 얘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선군에게 아버지가 과거 시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과거 시험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과거 시험을 보고 좀 나를 빛내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라. 그러니까 얘가 싫다 그래요. 왜 그러냐? 나 가질 거 다 가지고 있고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난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전 한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대립인데 이것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죠? 자유연애 사상이 잘 드러나 있고 애정지상주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그 수경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마라. 너는 이게 그 아들의 그 할 짓이 아니다. 너 가서 과거 시험만 보면 내가 그냥 확 그냥 혼내줄 거다. 나 죽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납니다. 근데 길을 떠나서도 가다가 돌아오고 그래요.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참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또 밤을 같이 보내고 또 나 가서 과거 시험 보고 올게 그러고 또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몰래 들어왔으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그 이상한 소리 남정네 소리가 들리니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백상군이가 매우를 시켜서 좀 여기서 이제 잠복 근무를 해라. 누가 도대체 오는 건지. 근데 요때 매월은 딱 계략을 세우는 거죠. 어차피 자기가 이제 첩인데 그 정신부일 때문에 자기가 왕따 당하는 게 또 짜증납니다. 이전에 요 작품 전에 봤던 그 창선 가미록의 작품처럼. 그래서 얘가 짜증나니까 계략을 세워가지고 동네 한량 불량배를 하나 그 돌이라는 애를 이렇게 섭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 앞에 그 수경의 문 앞에 지키고 이렇게 서 있다가 백상군을 매월이 쓱 데려와서 좀 이상해요. 어떤 놈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할 때 딱 그 문을 딱 박차고 뛰쳐나가는 것처럼 해서 담을 넘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백상군 아버지는 그 며느리인 수경을 문초를 하게 되는 거죠. 너 어쩜 이럴 수 있느냐?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막 하니까 저는 절대로 그게 아니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빈혈 뽑아가지고 아버님 이 빈혈 던져가지고요. 만약에 저에게 죄가 있다면 제 가슴에 꽂힐 것이고 아니면 저 바위에 꽂힐 겁니다. 그래서 휙 던졌더니 진짜 바위에 딱 꽂힌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미안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수경은 자신이 이렇게 더럽혀진 몸이다라고 생각하고서 가슴에 칼을 꽂고 자결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장면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핵심적인 얘기는요. 부자 간의 대립이 나타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상의 변화예요. 그렇죠? 봉건사의 어떤 덕목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없고, 그렇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은 사랑이라는 것도 본능이라는 것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자 간의 대립이 시대의 변화를 보여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할 이 작품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수경이 자결하게 되는 이 죽음의 비극적인 장면은 결국은 금기를 어김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징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화문학에 많이 나타나는 그 모티프, 금기를 어긴 모티프에는 반드시 어떤 징벌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수경이 자결하고 난 후 급제하고 남편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꿈에서 또 그 이야기를 대강 듣습니다. 억울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돼서 대강 감은 잡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시체를 빨리 치우고 이 아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체가 안 치워져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칼도 안 뽑혀요. 이 끔찍한 장면 보면 우리 아들이 큰일 날 텐데 안 뽑힙니다. 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여간 중간에 마중을 나가가지고 그 임랑자라는 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려고 이제 대책을 세운 거죠. 하지만 대강의 그 사건을 짐작하고 있었던 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가슴에 있는 칼을 뽑아내게 되는데 그 뽑아내니까 그 가슴에서 그 구멍난 그 칼자국에서 새가 파랑새가 날아오르면서 매월이다 그러고 날아가는 거예요. 좀 있다가 또 새가 날아가면서 매월이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매월이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것이 같지만 옥황상제가 이들의 사랑을 너무나 아름답게 어여삐 보셔가지고 수경을 다시 재생시키게 되고 수경과 늙을 때까지 함께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엔 또 플러스 알파 앞에 말씀드렸던 임랑자까지 해가지고 셋이서 즐겁게 미래를 함께 한다라는 얘기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하늘의 어떤 연분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덕목이라든가 의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둘만의 사랑을 갖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악인의 출현에 의해서 그들의 사랑이 깨어지게 됐으나 결국은 그것을 응징하고 사랑을 다시 이어간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설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현실적인 설화적인 요소들은 결국 무엇을 그들의 지극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몇 개의 장면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봄날 선군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몸이 녹아나여 책상에 기대어 졸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조심하면 안 되겠죠? 문득 노기홍상 푸르른 옷, 그 다음에 붉은 치마의 단장한 낭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두 번 절하고 옆에 앉더니 꿈입니다. 도련님,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둘이 천상연분, 하늘이 맺어준 연분이 있기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에 선군은, 나는 진세의 속객이요. 진세, 뭔지 알죠? 진세. 먼지 세계 속세죠. 속세에 사는 사람이요. 낭자는 천상의 선녀인데 어찌 우리 사이에 연분이 있다 하시오? 하고 의아하여 물었습니다. 그러나 낭자는, 도련님은 본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선관이셨는데 비를 그릇 내리신 죄로 인간 세상으로 귀양 오셨으니 장차 저와 상봉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후련히 사라져버렸다. 선군이 기이하게 여기며 문득 잠에서 깨어나 남과 일몽이었고, 자, 한바탕 꿈이었을 뿐이었고요. 방 안에 선녀의 이상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선군은 그 낭자의 고운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고 맑은 음성이 귀에 쟁쟁이 남아 낭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엇을 이룬 듯이 술에 취한 것과 같기도 하고 미친 것 같기도 하며 용모가 초췌해지고 안색이 곧 죽어가는 사람처럼 안 좋게 바뀌었습니다. 자, 뭐예요? 상사병 걸렸다는 얘기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이 누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선군이 되겠습니다. 자, 선군이 무엇을 했다? 꿈에서 누구를 만났다? 한 낭자를 만났다. 그죠? 선군이 그 낭자를 만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 잊을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안 좋게 바뀌었다. 병이 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인물, 갈등. 이렇게 정리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꿈속에서 인연을 만난 선관. 핵심 인물은 상사병에 걸려 앓게 된다. 결국 여기서는 적강 모티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관동별곡 같은 작품에서도 적강 모티프가 나오죠. 자, 이번에 알성과를 본다는 방이나 붙었으니, 자, 장면이 조금 전환돼서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알성과 임시적인 어떤 과거 시험이죠. 정기적인 것이 아닌 임시의 과거 시험을 본다고 하니 방이 누가 붙었다. 너도 꼭 응과하라. 시험을 봐라. 요행이 방에 든다는 얘기는 합격자 명단에 들면 뭐 이런 얘기겠죠. 내 부모도 영화롭고 조상을 빛내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선군이 과거길을 오리길 죄송하다. 그러자 선군이 말하기를, 우리 집이 수천석 전답이 있고 비복이 천여 명이며 심리지 소택과 이목지 소호를 마음대로 하는 처지인데, 자, 무슨 얘기예요? 수천석 전답, 먹고 살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좋은까지 있어요. 우리 집 잘 살아요. 심리지 소택이라면 늪과 못, 연못과 늪을 얘기하는 거죠. 심리에 뻗어 있는 그 연못들, 이목이 서로 좋음을 마음대로 하는 처지인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과거의 급제하여 버시라치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일 제가 과거를 버리고 집을 떠나면 낭자와는 수개월 동안에 이별이 되겠으니 사정이 절박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전 부인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갔다가 돌아올걸요. 동별 땅으로 돌아와서 낭자에게 부친과 주고받은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낭자는 자세를 바로 하고, 자, 자세를 정색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얼굴빛을 올바로 하고 정색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색을 하고 뭐라 그래요? 과거를 보지 않겠다는 난군의 말씀이 그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남아가 세상에 나면 입신양명하여 부모께 영화를 배워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입신양명은 유교사회의 덕목이요. 봉건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에 남자가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이요. 그렇죠? 신하가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부모께 영화를 배우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낭군은 규중처자를 저를 연연한 나머지 남아의 당당한 일을 패하고자 하니 부모에게 불효가 될 뿐더러 세상 사람의 꾸지람이 마침내 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제가 욕먹어서 안 돼요라는 얘기는 아니죠. 덧붙여 얘기하건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낭군은 제3 생각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빨리 과거 행장을 차리고 상경에서 남의 비웃음을 사지 않게 하십시오. 자, 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갈등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이 되겠습니다만, 그 갈등의 상태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인물은 바로 낭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갈등이죠? 바로 과거시험, 일성과 과거시험에 대한 갈등이죠. 아버지는 봐서 입신양명하라. 아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내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그때 함께 있고 싶어요. 아내는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고 노자를 준비하여 주면서 낭군이 이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낙방거사가 되어서 돌아오시면요, 제가 죽고 말 테니 다른 잡념 다 버리고 어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 장면 알겠죠? 자, 그럼 핵심 내용 정리해 보면 선구는 이별이 싫어서 과거 시험을 보기를 거부하지만 아내가 설득하려 한다. 자, 그래서 부자 간의 갈등, 부자 갈등 요거 반드시 정리를 하시면서 시대상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시대 변화가 나타나는군요. 요거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 뭐죠? 아내가 이것에 대한 갈등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한다. 요거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장면. 그러다가 갑자기 노에서 집안의 모든 노비를 일시에 결박하여 뜰에 꿇어앉히고 보니, 자, 누가 그랬죠? 선군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 중에 매오리도 끼어 있었다. 선군이 소매를 걷고 빈소로 돌아와서, 빈소 그 뭔지 알죠? 그 시체를 저 장사를 지내는 그곳, 시체를 모아놓다냐, 시체를 모셔놓은 곳. 이불을 벗기고 보니 낭자의 용모와 전신이 완연히 산 사람 같고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자, 이건 뭐예요? 이렇게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그에 있어서 그의 마음에 한이 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겠죠. 현실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선글 부축하여 올리고 이제 내가 왔으니 가슴에 박힌 칼이 빠지면 그 칼로 원수를 갚아 낭자의 원한을 위로하겠다 하고 칼을 빼니 그 칼이 가볍게 쑥 빠졌다. 자, 그 식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실을 빨리 감추고 선군을 맞이하려고 했으나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칼도 빠지지 않았었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 구멍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나며 메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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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 울고 날았다. 그 뒤에 또 파랑새가 한 마리 나면서 메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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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 울고 날았다. 그제서야 선군이 매월의 소행인 줄 알고 분하고 화나서 당에 나와, 뭔지 알죠? 그렇죠? 그 대청 마루에 나와서 형구를 갖춰놓고 모든 비복을 차례로 장문하였다. 그러니까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집안에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것이 의무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뭐 종들에 대해서, 첩에 대해서 응징하는 거 집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비복이야 죽을 망정 무슨 말로 승복할 수가 있으랴. 그렇죠. 죄가 없는 비복들은 두드려 맞아 죽게 된들 어떤 말로써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승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승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찌 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매호를 끌어내다가, 그러니까 간애들 놔두고 매호를 끌어내다가 매를 때려 문초하였으니, 문초 뭔지 알죠? 신문하는 거예요. 혼내면서 신문하는 거죠. 너 이랬니 저랬니. 간악한 매월은 좀처럼 제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가 100대에 이르자 거의 사망인데요. 또 철석 같은 몸인들 어찌 견뎌내랴. 살이 터지고 유혈이 낭자했다. 모진 매월도 하는 수 없이 개개 승복하여 울면서, 개개라는 것은 뭘까요? 개개라는 건 조목조목 낱낱이 이런 얘기죠. 조목조목 낱낱이 모두 승복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울면서, 상국께서 수경낭자가 들어온 후로 저는 본치도 하지 않기에 질투심이 일어나던 차 때를 타서 감히 간계로 낭자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같이 공모한 자는 또리옵니다. 자, 도리는 우리에게 항상 영웅적인 인물로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아이인데 여기선 악인으로 등장을 했네요. 그렇죠? 자, 여기 핵심 갈등 누가 됩니까? 그렇죠? 선군이 돌아왔죠. 선군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죄를 응징하게 됩니다. 그죠? 장문, 문초를 하게 되고 결국은 어디 갔습니까? 그 매월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죠. 근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죄인을 밝혀내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설화적인 그런 모티프를 끌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랑새 장면이요. 자, 그럼 마지막 장면 정리해 볼까요? 선군은 파랑새의 울음을 통해 매월이 범인임을 알고 문초하여 자백을 받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악행을 응징하는, 그렇죠? 징악의 모습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랑새의 울음은 비현실적인 요소이면서 설화적인 요소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게 되는데, 이 뒤에 작품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다시 수경낭자가 살아 돌아오게 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어떤 갈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는데요. 자, 어떤 갈등이 가장 중요한 갈등인고 허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이 가장 중요한 갈등으로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 어떤 갈등이었습니까? 핵심 요소가 바로 애정지상주의, 즉 저는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내겠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주장은 뭐죠? 가부장적 전통을 계속 권유합니다. 물론 그것은 효이면서 동시에 충이 되고 그것은 유교적인 전통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것 바로 뭐예요? 효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사람이 돼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즉 나라의 충성, 나아가 세계의 충성,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유교적인 덕목이라는 것은 다분히 고리타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함께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바탕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잘못해도 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든가 부모가 잘못해도 효를 다해야 된다, 이런 건 뭐 옳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인 바탕 아래서 충과 효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죠. 자, 어쨌거나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자기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애정지상주의예요, 사랑이 최고예요 라고 하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 잘못된 행동은 아니죠, 현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건 나쁜 행동이고 아내도 그거에 동조를 했었어요, 살짝.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아내가 아버지에 동조하는 역할이라면 그 중간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아내, 즉 아들의 어머니가 또 그 수경란자, 아버지가 막 수경란자를 문추할 때 이러시면 안 된다, 이 아이의 행실은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고 해서 아내 편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슬쩍 이렇게 대립하고 편 들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관계들이 또 성립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가부장적인 전통과 애정지상주의의 대립을 통해서 시대의 변화 양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입신양명, 과거를 봐라, 과거 시험을 봐라, 유교적인 덕목, 효를 다해라, 충을 다해라 라는 것을 주로 주장을 하셨고요. 아들은 아내와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본능적인 사랑에 충실하고 싶어요 아버지,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수경낭자전이라는 또 뭐 읽기 좀 어려운 작품이기도 한데, 이건 또 판소리로도 뭐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 판소리가 지금 노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 소설로서 여러분들이 읽고 받아들이시면 되겠는데요. 뭐 이거는 이 작품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뭐 역시 이전의 작품처럼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좀 단순한 내용인데요. 어쨌거나 그런 죽음을 초월한, 그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모리는 그 메시지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악행은 언제나 응진된다라는, 그죠?